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너무 쉽게 물건을 사고 지금이 아닌 나중에도 이 물건을 같은 마음으로 원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음식 낭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선한 사람들조차 별 생각 없이 음식을 낭비하곤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많은 사람이 굶주린 채 살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생산되는 음식의 절반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음식 낭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식사를 마친 뒤 접시에 남아있는 음식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훨씬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 음식 낭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충동구매, 식당에서 제공하는 많은 양의 음식, 뷔페, 상하기 전에 미처 소비하지 못한 음식, 뷔페를 원하는 만큼 먹기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기로 착각하는 것 등이 있다. 당신이 길가에 내놓은 쓰레기통 하나에 담긴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 제조 공장에서는 70개의 쓰레기통만큼의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전 세계 연간 어획량은 대략 1000만 톤에 달하지만 그중 20%만 식품으로 가공된다. 그리고 다시 그중 30%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려진다.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맛과 색과 크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음식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미국 땅의 절반이 식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에너지 자원의 30%가 식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농부들은 단순히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분의 1이 넘는 수확물을 버린다. 이 농산물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모양이나 크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라고 환경운동가 트리스트람 스튜어드가 말했다. 이러한 낭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보기 좋은 상품이 품질도 좋다는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 못생긴 순종 토마토인 에어룸 토마토에 상품성이 생긴 것도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순종보다 맛이 약한 대량 생산 토마토는 단지 보기 예쁘다는 이유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식품을 가공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게의 농산물 및 정육 판매대에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쌓아두면서 음식이 낭비된다. 동물권리 운동에 대한 정보를 수령화하는 작업을 하는 블로거 하리시는 이렇게 말했다.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은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의 음식을 위해 고통받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잡식을 하는 사람조차도 인간이 먹지 않을 음식을 위해 동물에게 평생의 고통과 불행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매우 끔찍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21세기 중반쯤에는 세계 인구가 90에서 100억 명까지 증가하면서 심각한 식량 고갈 문제, 특히 단백질 공급의 부족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에게 먹여야 하는 열량이 인간이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는 열량의 4배에서 100배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낭비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에너지의 절반이 넘는 58%는 발전소, 운송수단, 정부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다. 우리는 이러한 낭비를 그 어떤 희생 없이도 줄일 수 있다. 효율성이 높아지면 비용도 절약되고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낭비, 우리 집 지하 창고와 차고, 다락에 쌓여있는 모든 물건은 도대체 어떻게 얻은 것들일까?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너무 쉽게 물건을 사고 지금이 아닌 나중에도 이 물건을 같은 마음으로 원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또한 낭비를 줄인다는 개념을 착각해 싼 물건을 구매한다 같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만약 더 많은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면 낭비 줄이기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면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아주 다양하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차를 운전할 때나 다른 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차를 운전할 때 사용되는 추가적인 연료에 대해 고민한다. 또는 충동구매를 하려는 순간에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이는 음식을 조금 적게 구매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의지는 가치 창출의 길로 연결될 것이다. 2017년 9월 초 아마존 기업은 두 번째 본사 설립 위치를 북미의 여러 도시 및 지역 중에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유치 경쟁에서 승리한 도시는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엄청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입찰 비용만 해도 수백만 달러를 훌쩍 넘겼다. 2018년 1월까지 아마존은 최종 후보를 20개 도시로 압축했고 2018년 11월에는 제2 본사를 워싱턴 DC 근처 교외 지역인 크리스탈 시티와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 두 군데로 분리해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평가들은 아마존이 제2 본사 위치를 뉴욕과 워싱턴 DC로 결정하기까지 13개월이라는 시간과 238개의 입찰 도시가 정말로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아마존은 이미 두 지역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입찰 경쟁은 언론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미래 사업 전략에 유용하게 쓸 북미 도시의 정보를 수집하고 뉴욕과 워싱턴 DC의 보조금을 끌어올리려는 단순한 위정이 아니었을까? 만약 5에서 10개의 진짜 경쟁 도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200개가 넘는 도시까지 상관시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마존은 많은 북미 도시와 주들이 성공할 가능성조차 없는 꿈을 쫓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도록 만든 것일까? 승자 도시로서는 아마존 제2 본사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20억 달러를 지불할 가치가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아마존은 많은 도시에 방대한 돈, 시간, 노력을 낭비하겠다. 여기에 들인 돈과 시간과 노력은 낙찰에 실패한 지역사회 내의 도로나 학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쓰일 수도 있었다. 아마존은 이 경쟁에서 3번째, 4번째, 5번째 입찰자를 둠으로써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끌어낼 수 있었지만 나머지 200개가 넘는 도시들은 이러한 전략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마존이 입찰 경쟁으로 초기에 얻은 홍보 효과는 그 후에 여러 언론과 낙찰되지 못한 도시로부터 받을 비판과 굽지 못한 시선으로 상쇄되었을 것이다. 낭비는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를 악화시킨다. 아마존의 유치 경쟁 자체는 합법적이었을지 몰라도 가치 향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장 흔하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구매하는 것부터 더 광범위하게는 기업과 정부의 해로운 폐기물까지 이러한 낭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나 자신과 사회 전체에 적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왜 도시와 주에서는 이런 낭비를 할까? 기업 본사나 경기장 유치에 성공하면 정치인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시민은 승리의 기분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승리를 얻는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고 지역사회에 가해진 기회비용, 학교, 병원 등을 위한 자금 부족과 장기적인 비용, 빚은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이익을 희생하며 미래를 도외시함으로써 사람들은 현명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는 결국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 맥스 H. 베이저먼 저자의 완벽이 아닌 최선을 위해라는 책 중에서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요. 음식 낭비 부분 되게 찔리죠. 저도 할인하는 제품 코너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뭐랄까요, 그 할인을 받는 중독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할인을 받으면. 그리고 뭔가 그날 하루에 별걸 안 했어도 슈퍼마켓에 가서 할인한 제품을 잘 건지면 나 오늘 굉장한 일을 했는걸 막 이러면서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날 딱 필요한 것까지만 사면 진짜 괜찮아요. 근데 한두 개 더 집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릴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 음식을 질릴 거라고. 그러면서 할인을 받은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음식을 버리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살 때 뷔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빕스, 애슐리, 막
그것도 그렇고 그냥 동네 한식 뷔페 같은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쿠우쿠 이런 것도 되게 유행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또 무슨 샤브샤브 뷔페 같은 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도 그렇고. 이 책에서 뷔페를 원하는 만큼 먹기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기로 착각하는 것. 그쵸, 뷔페에 가면 뽕을 뽑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단짠 막 이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저도 뷔페를 갔을 때,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라 가지고 애슐리가 만 얼마 할 때였거든요. 되게 만 원대 초반. 그때는 무슨 와인 무제한 제공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가가지고 애슐리가 항상 손해보게 했던 것 같아요. 막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참 어딘가에서는 굶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식당에서 일해보면 알잖아요. 식당에 사실 일까지 안 하더라도 대충 보기만 해도 그 잔반 남는 게 낭비되는 게 진짜 많고, 그리고 약간 좀 이 생각도 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갑 같은 거 흘리신 분들이나 좀 길에서 취해서 쓰러지신 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분명히 뭐 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왜냐면 되려 욕먹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내 물건 훔치려고 했다 막 이러면서 술에서 갑자기 깨가지고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음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잔반 남는 거. 어렸을 때 저는 그 도시락이랑 급식이 섞인 세대를 지나왔었는데, 급식을 할 때 선생님이 남은 반찬을 싸가겠단 말이죠. 그때 되게 좀 뭐랄까요, 창피하긴 했는데 솔직히 집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막 그렇게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도넛 가게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남는 거 어떻게 하세요 하면 버린다고, 폐기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걸로 누군가를 선의로 도와줬을 때 그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뭐 아프다고 해버리면 또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했지만 뭐랄까요, 좀 그냥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구투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식당에서 남은 거를 마칠 시간쯤이나 아니면 뭐 아침에 예약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남는 음식을 이렇게 선택할 순 없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해갈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호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용해봤는데 나쁘지 않은데 또 혼자 먹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낭비되는 걸 이렇게 도우려고 저렴하게 가져왔지만 내가 이걸 또 남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용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 그런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혼자 먹는 입장에서는 음식이 남을까봐 고민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막 4인 가족, 5인 가족 이러신 분들은, 특히 아이들이 많이 먹는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은 진짜 매일매일이 전쟁이겠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랑 그 양. 그 진짜 다르죠. 인생에 대한 선택에 따른 뭐랄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달라지는데, 그래서 참 항상 가끔 생각하면 가정에서 그 가족의 밥을 책임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매일 먹는 거니까. 옛날에 그 담비랑 영웅이 나오는 육아 만화 같은 게 있었는데 TV에서 했던 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에피소드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 엄마가 항상 하던 기억이 나요. 내일 점심 뭐 싸주지? 와, 왜 한두 번은 재밌을 것 같은데, 누구의 도시락을 싸는 거 매일매일?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음식에 대한 낭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또 딴소리. 예전에 공효진 씨가 쓴 책이 있었는데, 공책이었나? 거기에 임수정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음식이랑 상관없는 딴소리긴 한데, 또 임수정 씨가 또 비건이잖아요. 또 그런 게 또 잘 맞네요. 아무튼 그 책에서 임수정 씨가 립밤을 끝까지 쓰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공유진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인상 깊어서 책에 적었던 내용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참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뭔가 제품이든 뭐든 골랐을 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거의 되게 오래된 옛날 읽었던 책이라서 와, 옛날부터 이미 그렇게 사시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뜬금없지만 음식이든 물건이든 뭐든 맞아요. 내가 가지고 났을 때 그 후의 기분.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우메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난 후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기분일지. 음식이든 물건이든 내가 가진 그 후의 기분까지 어떨지 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왕이면 끝까지 책임을 잘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낭비 없는 가벼운 삶,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